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과 수요일 뉴스픽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시사평론가 우석대 개광교수 전예현입니다.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정용실 아나운서가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오늘 금요일에는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떨려서 새벽부터 잠을 설쳤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5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즐겁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브런치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유튜브, 콩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의 사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은 건지 궁금한데요. 조성실 전 대표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 야3당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장관으로서 하지 않았다.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했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등을 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3분의 1 의원의 동의가 있고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가결을 하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던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헌재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다만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기에 동의한 의원들이 17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안건 상정만 된다면 무리 없이 사실 통과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어떤 요건이 사실 충분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야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총선을 앞두고서 오히려 역풍이 몰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동의했던 이제 야3당을 중심으로는 결과적으로 국회에 주어져 있는 이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할 도리라는 판단으로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뭐 야당은 이게 충분히 탄핵 요건이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만 해도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 이 탄핵소추 사유를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요건이 되느냐 또 이 사유는 어떠냐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보라 전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실은 사설만 좀 보더라도 경향이나 한겨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보수 혹은 중도 언론들까지도 대체적으로 이 민주당 야3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밝혔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우선 도가 좀 지나쳤다. 그리고 탄핵은 이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아닌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인데 이것이 좀 요건에 좀 부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이제 극한 행동이다. 이런 평가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저도 좀 그 점에는 좀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참사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어떤 대응이나 발언이 국민 보시기에 좀 실망스럽고 마뜩찮은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과 이제 법적인 위법 여부가 실은 이제 탄핵 심판의 이제 핵심 쟁점인데 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서의 사유만으로는 저는 명백한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뭐 대표적인 예로 탄핵 소추서의 이 사유를 보면 초입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업무 총괄과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의 계획 수립과 이행은 지역축제
축제 개최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원 축제처럼 주최 측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참사 초기에도 많이 언론에서 회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불비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그 참사 이후에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제일 먼저 이 관련한 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도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지자체 장기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행안부 장관은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애초에 행안부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었다면 지금 이모경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이 법 자체가 애초에 내질 말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입법 불비의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걸 위법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이 탄핵소추안을 낸 것 자체가 요건상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화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탄핵 자체가 법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주장이신데 조성실 전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까지 확대됐을 때 혹은 정치적인 책임으로까지 확대됐을 때 이제 탄핵소추안의 기본적인 목표에 보다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에 어떤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탄핵소추안을 바라볼 때 있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이렇게 통과시켰던, 그래서 결국에는 기각됐던 여러 과정상에 있어서도 이제 그 안건들을 가지고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각됐던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그걸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입법 불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이 158명이나 한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희생됐더니 정말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 사태에 대해서 입법 불비의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결국에 입법이 불비한 것도 국회와 사실은 전국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있는 것을 어겨서 자귀를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고, 입법이 불비한 상태인데 사실은 충분히 전망됐던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부작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법상 보장하고자 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느냐, 그리고 손실을 강하게 입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더 확대 해석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쟁점으로 삼아볼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도읍 위원장이 이제 이것들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은 좀 야3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리스크를 덮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사안과 이 사태를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누군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참사의 연속이라고 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좀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성실 전 대표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여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당이 역풍 맞을 수도 있다. 이건 아마 민주당의 이제 의원총회나 의원들 의견 가운데서도 나온 의견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은 지금 계속 추진한다는 걸로 당론이 결정된 거고 과정 추진 중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 서로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신보라 전 의원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좀 거의 좀 무리수처럼 꺼내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은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민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신중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 탄핵 절차가 헌정사상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은 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절차를 그간은 밟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무위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동반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국민들이 사실 국정 지지율로 언론은 여론의 형성으로 문책하고 다그치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윤 정부도 사실 이제 행안부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일정 정도 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그게 정치적 책임의 영역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일정의 경우 지지율이 완전히 하락해서 도저히 국정 수행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개각이나 해임 절차를 밟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걸 재정리하자면 대통령의 국무위원회 개각이나 해임 절차가 있다. 그래서 교체나 유지의 여부도 그것이 이제 국정 지지율 등의 어떤 정부 평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가 굳이 국무위원회 탄핵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 이미 뭐 해임 건의안도 통과시키고 위증죄 고발도 했고 국정 결과 보고서도 먼저 그냥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미 행안부 장관과 행정부에 타격을 줄 만큼 줬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하는 건 사실 지금 대통령의 어떤 국무위원 임명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아예 인정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 여당과도 아예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만 보여져서 이게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에게는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신보라 전 의원님 말씀 좀 요약을 해보면 아까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사실은 이게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성실 전 대표는 좀 입장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완전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입법권 남용이라는 표현이나 혹은 이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결국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유임함으로써 대통령이 지지율 리스크를 안고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권이라는 것이 남용이 되려면 결국 입법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의 국무위원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소추안을 주지 않고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뭐 포괄적으로 보자면 정치적 책임을 명확하게 지지 않고 자기 사람을 지키거나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명권을 적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다수당 혹은 여러 당들이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과반이 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법권의 영역 내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개 법이 아니라 사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포션일지는 뭐 개인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런 당내에 있는 리스크를 덮고자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야3당과 또 이것을 지지하는 국민들 전체가 마치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 자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과대해서 그 목적 자체를 이제 등치시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권 분립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5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지지율의 변동이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탄핵을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협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실 국회가 거쳐왔잖아요. 연말부터. 근데 이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회 안에서의 요구로 끝났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적인 권한 내에서의 최선의 역할로서 저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헌재에 갔을 때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냐에 있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탄핵 부분도 결과적으로 인용이 되기는 했지만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인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헌재 이제 판결 태도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국회 상황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도 이미 과반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삼당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는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일단은 정지가 됩니다. 헌재의 판단이 기다려야 되겠지만 직무는 정지가 되는데 이런 언론 보도나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실세 차관 즉 이제 행안부 차관의 인사를 해서 맞불을 놓는다. 뭐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대응이 과연 좋은 대응이냐, 현명한 대응이냐, 아니면 뭐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 좀 의견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문호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불을 놓는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민주당식 주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뭐 내일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리가 되는 즉시 사실 이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80일 이내에 헌재가 이거 관련돼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0일이라고 하면 최장이긴 하지만 거의 6개월 가까이예요. 그걸 어떻게 공석으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리더십의 공백을 일정 정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인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사 정도를 차관급에 교체를 해서 행안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건 어쨌든 장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고 또한 여전히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하는 것도 적절한 인사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맞불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호 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의 역할 자체가 중요하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조성실 전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계속해서 행안부의 가장 주요한 의제나 현안 과제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차관이 보통 이제 뭐 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사실은 차관이 그런 부분을 보좌할 수 있도록 차관의 역할을 두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간의 현안을 가장 트래킹을 계속 해왔던 차관이 이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저는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공격과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급의 어떤 무게감,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차관으로 교체할 것도 충분히 검토하는 카드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공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장관이 자신이 있던 기간 내에 일어났던 참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나 추가적인 후속 작업을 자신이 또 하고 있는 모양새도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어떤 형태로든 차관이 이것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대리하는 이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저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공석이어서 이것이 뭔가 공백이 생기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일단 우리 아동학대 이 범죄 정말 말만 들어도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 명령에 따라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아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긴 사람들이 14명이나 적발됐다라고 한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 철렁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어느 지역 어떤 시설에서 적발됐는지 궁금합니다. 신보라 전 의원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해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천여 곳의 종사자 260만 명
대상으로 취업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던 14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서 아동학대 범죄제는 최대 10년 내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아동 관련 기업에 운영을 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이 이용하는 학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의료기관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 6명, 교육시설 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 각 1명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6명은 또 시설 운영자였다고 해요. 과학학원, 가정의학과, 스포츠시설 등을 아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운영자의 경우에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을 추진하고요. 직원의 경우에는 해고 조치키로 하고 종사자 채용 시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후 조치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보건복지부도 2017년부터 조사를 하곤 하겠는데 문제는 이 사후 조치 너무 느슨한 거 아니에요? 라고 비판적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아동대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영향력을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것만으로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실 전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동학대 전과자가 시설에 취업하고 있더라도 이제 해임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사실 실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허가를 취소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시기가 아니면 또 뭐 행정상 미비 때문에 뭐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매해 사실상 조사가 돼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그 구간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에서 이번에 위반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잠깐 뉴스로 이제 흘러가 버리고 결국 현장에서는 막상 본인이 아이를 보냈던 학원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추가적으로 너무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적발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브런치 일단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뉴스픽 바로 이어가서 좋은 말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픽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관련된 것, 또 이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취업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근데 취업 제한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되고 심지어 이제 신보라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학대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계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문제의식도 듭니다. 그래서 신보라 전 의원님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이 조사를 하고 결과도 이제 공표를 하는데요. 지금 매년마다 줄어들고는 있다고 해요. 적발 건수가. 그래서 올해는 14명인데 기관 점검도 38만 곳을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건 거의 전수조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이게 전수조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시민회관이나 어린이회관 이런 곳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당연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이용 공공시설도 이제 점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기관들이 그 점검 대상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지자체에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정남, 경북, 경남 이곳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등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이 대상 기관 자체를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올해 적발 건수가 14명이라고 한 건 사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또 교육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한 결과로 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만 살펴봐도 2021년 기준은 339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만 대상으로 해도 뭐 5년이니까 그거를 평균으로 내도 한 50건 이상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러면 아직 전수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규제 감독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아 전 의원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참 엄마들이 이런 걸 다 모든 걸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성실 전 대표님 말 그대로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님이시니까 이게 엄마들 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챙겨야 될 게 참 많다. 이런 말씀을 아무래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뭐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네 군데서 각각 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인데 이제 중간중간 자료를 보시면 뭐 미제출 혹은 이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휴업 중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상황상 휴업을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우려할 때는 그중에 몇 곳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휴업을 하게 되는 곳들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경우의 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고 그것이 또 이제까지 이래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을 해서 추적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법은 있었지만 이것이 준수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후속 작업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면 또다시 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입법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법제도적으로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현장에서 지켜지는 거 지자체나 또 관련 부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는 거 그리고 저는 협회나 연합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직결해서 임용하고 있는 교원 중에는 그런 사유가 당연히 전혀 없고요. 주로 이제 사적인 기관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연합회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허들을 높여서 자체적으로도 이제 자정적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 국민들의 안심도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나 연합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텐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도 추가적으로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드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 현안을 보는 철학은 조금 다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아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엄마들, 아빠들 사실 엄마 아빠가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